안녕하세요. 대한민국 IT 1% 고수 개발자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개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디벨로퍼인 2014 용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그 생각을 모으는 구글 안드로이드 전문가 김용님을 모실 건데요. 김용님은 구글 디벨로퍼 그룹에 에서 활동하셨고, 그리고 레이지비라는 그 최근 회사를 창업하셔서 CTO로 계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코리아 리더, 그리고 그리고 많은 그 모바일 쪽에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요. 오늘 이야기에서 그 안드로이드 그리고 모바일의 어떤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모바일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김용님이랑 이제 모바일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볼 건데요. 사실 GDG, 구글 디벨로퍼 익스퍼트라는 것도 좀 생소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았는데요. 사실 김용님께서는 모바일을 좀 초기부터 개발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예전에 피처폰에서부터 지금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개발을 많이 해오셨는데, 피처폰 개발할 때랑 지금 개발할 때랑 어떤 개발의 좀 차이점들이 좀 많은가요? 피처폰을 개발할 때는 아무래도 범용 컴파일러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는 암에서 만든 컴파일러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도 표준을 지키지 못하는 컴파일러였고요. 그리고 콜백 기준으로 해서 논블로킹 기반으로 호출을 했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을 읽는다고 할 때 파일을 컴퓨터나 아니면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읽게 시키면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예전에 피처폰 같은 경우에는 읽게 시키고 나서 데이터가 올 때까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콜백을 받아서 처리를 했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어떤 작업을 단시간 내에 끝내지 않으면은 휴대폰이 자동으로 리셋을 시켜서 개발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전 피처폰은 자동 리셋을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폰마다 다른데 1분에서 2분 사이 동안 메인 함수가 리턴되지 못한다면은 재부팅을 시키는 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부팅을 시킨다라는 게 좀 의외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재부팅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전 피처폰 같은 경우는 재부팅 했었나요? 예전에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결함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었었고요. 그때는 범용 운영 체제가 아니라 RTOS 같은 운영 체제를 쓰거나 아니면 모바일용 운영 체제를 썼었는데, 그때는 범용 운영 체제처럼 스케줄링에 의해서 좀 복잡한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재부팅을 시켜서 초기화를 해버리는 건가요? 근데 재부팅 될 때 사용자가 전화기가 재부팅 된다라는 걸 인지하는 건가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앱을 쓰다가 다운되었네, 그 정도로 느끼게 되는 거죠. 갑자기 어느 순간 전화기가 왜 안 되지? 이런 건가요? 예전에 피처폰에서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게임을 했는데 게임 진행 중에 어떤 상황에서 다운이 돼서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날라갔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앱이 중단이 되고 그 앱에서 문제점들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를 서버에 올리게 돼서 개발자가 다시 보수를 해주는 형태가 되었죠. 예전에는 그런 걸 다 기대하기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에 가면은 이 게임에서는 이렇게 하면 다운되더라, 이렇게 가지 말라, 이런 내용도 올라와 있었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그럼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휴대폰에서는 운영체제가 다운이 된다면 다운될 수가 있는데, 개별 앱 때문에 운영체제 전체가 다운되는 일은 없고요. 앱에서 다운되는 경우에는 그 다운되었던 정보들이 구글 플레이
아니면 앱스토어에 올라가서 뭐 개발자가 금방금방 수정을 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뭐 다운되면 다운되는 이유들이 네. 사실 개발자들이 알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예전에 저도 이제 모바일 회사에 잠깐 있었는데 네. 이 전화기를 수십 개, 수백 대씩 놓고 네. 하나씩 다 테스트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테스트를 해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다운된 경우에는 뭐 특별한 로그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뭐 개발자도 바로 로그를 확인할 수 있고 일반 사용자들도 자기 컴퓨터 연결하면 로그를 볼 수가 있고 네. 로그 자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로 제공이 되니까 개발자도 바로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다운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앱이 다운됐다가 다시 시작될 때 그 정보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거의 다 개발자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만든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앱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죠. 아, 그냥 운이 좋기를 기대하는 게 좀 컸던 거였어요. 네. 그럼 지금은 그 애플리케이션 앱 만들 때 네. 뭐 보통 자바나 아니 오젝트 C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플랫폼이 약간 몇 가지 이렇게 단조로워졌다고 할까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나요? 개발 플랫폼이? 옛날에는 뭐 C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였고요. 많은 개발자들이 C++를 사용을 해서 개발했었는데, 그거는 뭐 위피 업체, 옛날에 플랫폼은 위피라고 불렀었는데, 위피 업체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뭐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위피라는 게 어떤 거죠? 한 2004년 정도일 텐데요. 정부에서 그 플랫폼을 통일하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냈던 플랫폼이었고요. 여러 플랫폼들이 범람했었는데 그 범람하고 있던 플랫폼들 뭐 정부 주도로 통일했던 것은 뭐 적절했던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2004년도에 적절했던 시도가 뭐 2008년, 2009년에도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럼 그 위피 플랫폼의 장점은 네. 이제 플랫폼을 하나로 좀 통일했다라는 거. 네. 단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은 아무래도 개발자가 자유롭게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이 큰 단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백 기준으로 되어 있고 모든 호출들을 다 일정 호출이 끝난 이후에 메인을 빨리 끝내도록 만들어서 되게 한정적인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고 또 컴파일러도 ARM에서 만든 컴파일러를 썼어야 됐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GCC를 쓰든지 LLVM을 쓰든지 아니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달빅을 쓰든지 아니면 아트를 쓰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때는 무조건 ARM에서 제공했던 컴파일러를 썼어야 됐었고요. 그러니까 ARM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도 썼어야 되는데 ARM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자체가 버그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회사들마다 어떤 비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걸 회피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입장벽이 돼서 새로운 개발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허들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예전 디바이스가 워낙 이제 사양이 낮았잖아요. 네. 지금에 비하면 이제 되게 낮았고 제약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그 제약에 관련된 어떤 개발의 힘든 점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여러 제약들이 예를 들면 뭐 메모리라든지 네. 디바이스의 성능 같은 게 문제가 됐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메모리 제약이나 성능보다는 칩 자체의 버전이 달라져서 그러니까 뭐 암 버전 7이라든지 암 버전 5든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그 버전에 따라서 써야 되는 컴파일러가 다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암 컴파일러가 네. 상용 유료 아닌가요? 상용 아닌가요? 네, 유료입니다. 그러면 그 칩셋이 바뀌면 네. 컴파일러가 바뀌고 컴파일러를 다시 또 사야 되는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 개발 환경을 갖춰두고 있어야 됐었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위피가 통일된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지금 LG U+죠. LG U+, SK텔레콤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른 위피 컴파일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같은 통합된 위피 플랫폼인데 마치 다른 플랫폼인 것처럼 접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위피라는 걸로 네. 그 겉보기에는 통합되어 있는 것 같지만 네. 안에 개발하다 보면 전혀 통합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제약 사항이 더 많아지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예전에 썼던 환경들을 생각해 보시면 브루 같은 경우도 있었고 뭐 LG텔레콤에서 자바 기반의 플랫폼을 쓴 적도 있었고 그게 SKVM이라는 거죠. 이름이 잘 네, 기억이 나지 않네요. SKVM이고 네. 아마 그 KT에서 했던 게 GVM일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많아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위피로 하나 통합한 거 맞는 거 좋았던 것 같은데 네. 결국엔 회귀해 버리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피에서 자바를 지원을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 위피에서 자바를 뭐 수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바 to C 컴파일러가 있어서 C 언어로 변형을 한 다음에 실행했었는데 그 컴파일러들이 각 회사마다 다른 컴파일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게 호환성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각 회사별로 SKT 기반의 앱을 만들 때는 이걸 써야 된다. 아니면 KT 기반의 앱을 만들 때는 이걸 써야 된다. 그런 플랫폼 홀더들에 의한 제약도 또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일된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디바이스의 성능이나 아니면 이통사에 따라서 좀 달라졌던 부분들도 존재했었습니다. 그 이통사에 또 이제 힘도 많이 작용했었을 네.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사실 안드로이드와 이제 애플의 이제 오브젝트 C 네. 네, 애플이라고 하죠, 그냥. 네, 애플의 환경과 이제 안드로이드 환경만 맞추면 네. 사실 모든 디바이스에서 그 100%는 아니더라도 99% 네. 정도는 이제 확실하게 돌아간다는 보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안드로이드로 오면서의 어떤 장단점 같은 장점? 좀 개발 환경의 변화 같은 게 어떤 게 있었나요? 안드로이드로 오면서 장점은 일단 자바 플랫폼을 쓸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장비들을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아두이노도 연결할 수가 있고, 뭐 요요 보드도 연결할 수가 있고, 라즈베리 파이 같은 장비들도 연결할 수가 있어서 외부 하드웨어를 연결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있었고요. 또 뭐 시각 장애자나 청각 장애자 분들도 뭐 휴대폰을 쓸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자유롭게 확장할 쓸 수 있다는 건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메모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닉스의 철학을 상속받았다 볼 수도 있는데 인텐트라는 걸 통해서 서로 다른 앱끼리 소통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앱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안드로이드를 네. 살짝 이제 해봤을 때 네. 인텐드라는 게 되게 생소했거든요. 네. 보통 이제 뭐 어떤 UI 개발할 때는 윈도우라는 이제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랑은 약간 들리더라고요. 정확히 네. 어떤 건가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환경에서는 다른 환경에서는 어떤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환경을 전체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액티비티가 하나의 저희가 눈으로 보는 화면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액티비티를 쌓아서 올리는 액티비티 스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쓴 다음에 다음 기능을 쓸 때 새로운 액티비티가 쌓여서 올라가고요. 또 다른 기능을 쓰면 새로운 기능이 쌓여서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백버튼을 누른다면은 최상위에 있는 액티비티가 제외돼서 이전의 액티비티를 볼 수 있는 환경인데 그 액티비티를 구성하는 프로세스는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인텐트라는 규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GUI 프로그램 할 때 어떤 네. 메인 프로그램이 있고요. 메인 네.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다 윈도우를 올리고 네. 이걸 가리고 다른 윈도우로 올린다고 해서 화면 전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액티비티라는 건 네. 이걸 계속 스택으로 쌓아서 그 맨 상위에 있는 액티비티가 화면에 보여지는 네, 거고 그렇죠. 백 버튼을 누르면 하나씩 빠지면서 네. 자연스럽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는 윈도우를 지우고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쌓기만 하면 자동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 액티비티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끼워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게 네. 이제 인텐트의 네. 장점인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사실 그 애플에서 이제 네. 아이폰 개발도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모바일 쪽 다 하고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안드로이드에 있는 액티비티 같은 게 네. 애플에도 있나요? 어, 지금 차이점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아이폰에서는 그렇게 액티비티와 비슷한 개념은 없고요. 네, 물론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할 수 있는 규약이 있는데 인텐트처럼 이렇게 정해진 규약이 아니고 개발자들끼리 서로 합의를 해서 이렇게 뭐 이걸 호출을 하면은 이 앱이 호출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하는 게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제가 얘기 드리기 어려운데. 근데 이제 네. 그게 어떤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규약이기보다는 네. 그냥 개발자들끼리 어떤 커뮤니티, 개발자들끼리의 어떤 네. 규약이라서 네. 그럼 그게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이제 애플에서는 이제 그런 표준 규약에 대해서는 좀 네. 정책을 풀어놓는 스타일인 건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애플에서는 어떤 정책 같은 게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옛날에 구글맵 같은 걸 띄울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사용자 애플리케이션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주소를 보냈을 때 이 애플리케이션을 띄운다. 이런 주소를 보냈을 때 이 애플리케이션 처리한다. 뭐 이런 형태로 그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게 말하면 자유도가 높은 거고 이제 네. 개발자들에게 많은 걸 맡긴 거고 네. 반대로 좀 그럼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이제 네. 그걸 너무 풀어주면 이제 네. 서로 간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 네. 어느 정도는 이제 규약을 해준 거고요. 사실 그건 이제 업체들만의 이제 어떤 철학 같은 게 반영이 된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되지는 않았던 건데 개발자들이 해킹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의도하고 만들어진 건데 사실 그 인텐트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앱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는 의도를 하고 만들었는데 아직 지원 못하는 앱들도 있고 애플 쪽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개발자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방법들을 찾아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안드로이드가 나와서 이제 네. 나왔을 때 뭐 사람들이 자바 기반으로 만든다라는 것 때문에 네. 성능 아이폰이 먼저 나오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폰은 아무래도 이제 그 네이티브 바이너리로 돌기 때문에 좀 안드로이드가 느리지 않냐 네. 네, 그런 우려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지트 컴파일러 쓰지 않는 이상은 인터프리터로 수행을 해야 되니까 뭐 거기 성능 하락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성능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안드로이드에 쓰고 있는 지트 컴파일러가 트레이스 기반의 지트 컴파일러이거든요. 트레이스가 보통 저희가 그 서버 기반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자바를 쓸 때는 메소드 기반의 그 지트 컴파일러가 사용되고 있어가지고 특정한 메소드가 많이 사용됐으면은 그 메소드를 컴파일해서 바이너리를 가지고 있어서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개념이었다면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스라고 해서 어떤 경로들을 중심으로 빌드를 시키거든요. 특정한 루프가 많이 돈다거나 특정한 그 브랜치가 많이 돈다거나 어떤 사용되지 않는 브랜치를 빌드하는 거는 모바일 환경에서는 좀 낭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옛날에 그 진저브레드까지는 그런 지트 컴파일러가 좀 좋지 못했던 점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트 컴파일러를 사용한다는 거는 그 컴파일에서 어떤 바이너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바이너리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 되게 뭐 한정된 공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6KB 뭐 그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4KB인지 16KB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요. 네네. 그 계속 프로그램 사용할수록 빌드되어 있는 데이터가 많아질 거잖아요. 옛날에는 되게 무식했던 방법들을 택했었는데요. 그 방법이라는 게 그 트랜슬레이션 캐시라는 게 꽉 차게 될 경우에 옛날에 진저브레드까지는 그 트랜슬레이션 캐시를 통째로 비워버렸던 전략을 택했었거든요. 네. 물론 그 좀 더 복잡하거나 좀 더 많은 그 캐시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트랜슬레이션 캐시를 적게 가지고 조금 더 간단한 알고리즘을 택한다는 게 뭐 그때는 적합했던 방법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저브레드 폰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게 물론 생산도 되고 있어요. 2013년에도 지금도 나오고 있나요? 네, 그게 지금 구글에서는 큰 골칫거리였거든요. 뭐 키캣에서 메모리 사용량이 512메가로 줄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한 이유가 진저브레드 때문이거든요. 진저브레드 폰들이 옛날부터 많이 쓰여져 왔기 때문에 많이 쓰인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뭐 프로요나 다른 버전들이 또 사용자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다른 버전들은 사용자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데 새 폰들을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사라져 가죠. 근데 진저브레드는 점점 계속 새로운 사용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뭐 화웨이 같은 회사들이 대량으로 진저브레드 폰들을 만들어냈어요. 네. 그걸 이제 새로 나온 저가 폰들은 새 버전을 쓰게 만들자. 이게 그 구글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키캣 자체가 사양을 네. 사양을 대폭 낮춘 게 그런 이유인 건가요? 네. 아, 좀 약간 웃긴 이유인데 네. 현실적으로 제3세계 폰들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뭐 파이어폭스 폰들이나 여러 가지 폰들이 기회를 잡고 있는데 그런 시장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안드로이드 폰들을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폰들의 뭐 2기가의 메모리나 네. 1GHz 이상의 CPU를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아, 네. 아, 좀 진짜 왜 키캣이 그렇게 나왔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네. 왜냐면 하드웨어 사양들은 계속 좋아지는데 네. 그게 그냥 좀 가볍게 만들어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개발도상국 어떤 제3세계에서 나오는 네. 휴대폰까지도 고려해서 했다라는 거 보면 네. 뭐 꽤 좋은 전략인 것 같긴 하네요. 사실 그렇게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칩 벤더들이 그 칩을 만들 때 안드로이드 포팅을 염두에 두고 만들거든요. 지금 파이어폭스 폰들이나 뭐 우분투 터치를 쓰는 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안드로이드하고 내부 구조를 공유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분투 터치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의 오디오 플링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파이어폭스 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의 할단을 쓰고 있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칩이나 아니면은 레퍼런스 보드를 제조하는 애들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네. 네.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를 먼저 포팅을 해서 뭐 BSP라는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사양 칩들도 계속 나올 거잖아요. 네네. 그 칩에서도 뭐 돌아야 되고 또 안드로이드를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폰 말고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크롬캐스트나 아니면은 구글 TV나 그리고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 기반인데 약간 저사양인 거죠. 네, 저사양이죠. TV에 고사양의 칩을 넣는 거는 아직까지는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안드로이드가 그래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 안드로이드 버전별마다 네. 좀 차이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제 기억으로는 네. 예전에 그 안드로이드 예전에 2.2인가 2.4에서 네. 넘어갈 때 네. 너무 크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개발자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그 어떤 가교 역할을 했던 버전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교 역할을 했던 버전이 허니컴이라는 버전이었는데 네. 그 허니컴이라는 버전이 좀 안 좋게 됐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느끼기에는 차이점이 좀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많이 말씀하셨냐면 네. 아이폰은 네. 하나의 어떤 일관성을 하기 때문에 네. 버전이 올라가도 개발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는데 안드로이드는 버전이 바뀔 때마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냐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성숙되는 시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가 가장 성숙됐던 시점은 그 2.0 기반에서 4.0까지 올라갈 때 가장 성숙됐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은 iOS인데 예전에 아이폰 OS가 성숙됐던 시기는
2.0에서 3.0 올라갈 때 하고 또 5.0 올라갈 때가 많이 성숙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아이폰 OS 2.0을 만지다가 3.0을 만졌을 때 저는 되게 당혹스러움을 느꼈어요. 빌드를 했는데 빌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뭐 텍스트 뷰나 여러 가지 쓰고 있었는데 그 API들이 다 바뀐 거예요. 아, API가 바뀌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디프리케이션을 해서 옛날 API도 쓸 수 있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냥 없애버렸나요? 네. 보통 디프리케이션 해가지고 네. 뭐 버전 한 2, 3버전 올라갈 네. 때까지는 놔두잖아요. 그래서 대응할 수 있게. 네. 근데 한 방에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오브젝티브 C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현재 클래스에 어떤 자기가 원하는 기능들을 뭐 넣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카테고리 기능을 이용해서 그 아이폰 OS 3.0 버전에 있던 3.0 버전에서 아이폰 OS 2.0 버전의 API를 쓸 수 있게 래퍼를 만들어서 넣었었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코드를 너무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개발자들이 네. 다 계속 이렇게 래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iOS의 장점은 아무래도 버전업을 할 때 많은 개발자나 많은 사용자들 따라가잖아요. 네.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iOS도 그러니까 애플 네. 쪽 iOS 환경도 네. 그런 시기가 있었고 네. 안드로이드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네. 보면 iOS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네.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게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모바일 개발자들은 네. iOS가 그런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안드로이드의 변화를 느끼니까 네. 도대체 안드로이드는 뭐냐라고 네. 이제 당혹스러워하는 건데 그렇죠. 결국엔 똑같았다라는 거. 뭐 똑같았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비슷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는 비슷한 시기. 네. 그러면 지금의 안드로이드는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돼 네. 있다라는 게 네. 좀 어떤 느낌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허니컴 이전과 허니컴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허니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옛날에 봤던 안드로이드의 느낌 있잖아요. 되게 투박해 보이고 메뉴 버튼 눌러서 밑에서 짜잔 하고 나오고 네, 그런- UI 진짜 안 이뻤을 때. 네, 그렇죠. 그리고 되게 검은색 기반으로 UI가 만들어져 있고 네. UI들도 다 테두리가 뭔가 보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네, 드는 네, 네. 그런 UI였잖아요. 어떻게 만들어도 안 이쁘게 저렇게 안 이쁘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신기한 네. 환경이었었잖아요. 뭐 잘 만들면 이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UI들이 그 사용자들한테 어떤 룩앤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UI를 많이 벗어나는 경우에는 좀 생소함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도를 하기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허니컴 같은 경우에는 마티아스 듀아르테라는 사람이 작업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옛날에 웹OS를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웹OS하고 안드로이드 완전히 다른 UI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UI들을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니컴 때부터 작업을 해와서 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의 자기 철학을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허니컴부터 들어왔던 테마가 홀로 테마라는 게 들어왔었거든요. 홀로 테마는 되게 깔끔한 플랜 UI였고요. 지금 iOS 7도 플랜 UI인데 어떻게 보면은 마티아스 듀아르테가 시대를 선도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선도했던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UI 디자이너겠지만 네, 네. 그 사람들은 90년대부터 플랫 디자인으로 네. 가려는 시도들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윈도우즈 폰이나 윈도우즈 8의 UI가 되게 90년대부터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되게 혁신을 했는데 그 혁신의 진행이 너무 느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느끼기에는 플랫 네. 디자인이 사실 그 모바일 쪽에서는 플랫 디자인이 유행은 아니고 이제 반영은 아직 네. 좀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아직 이르는 것 같긴 한데 네. 웹이라든지 다른 환경에서는 플랫 네. 디자인이 전 세계에 사실 지금 유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플랫 디자인이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왜 모바일에서만 그 디자인이 왜 좀 영향을 못 미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이폰이 iOS 7에서 플랫 디자인으로 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플랫 디자인이 주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플랫 디자인이 주류가 된 이유가 저희가 스퀘어 모픽이라 하잖아요. 어떤 모양들을 흉내를 내는 것들을 스퀘어 모픽이라 하는데 그 스퀘어 모픽은 시간이 지나면 되게 촌스러워진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실제 사물들을 모방을 해서 좀 더 편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가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점점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저장할 때 저희가 누르는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 아이콘을 보고 최근에 뭐 미국의 어떤 아이가 했던 말을 아세요? 어떤 얘기인데? 그러니까 세이브 아이콘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저장 아이콘을 보고 미국의 어떤 소년이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 자기 삼촌이 디스켓을 들고 그 소년을 찾아갔던 거예요. 네. 디스켓이 그 세이브 아이콘과 같이 생겼잖아요. 그 꼬마 아이가 했던 얘기가 삼촌 보고 했던 얘기가 세이브 아이콘을 3D로 모델링을 했나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디스켓을 모르니까요. 네. 그냥 모델링해서 아이콘을 만들어서 네. 온 줄 알았군요. 네. 아, 그런 경우에는 네. 뭐 디스켓 모양을 흉내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점점 우리는 그 의미가 없는 아이콘들이나 의미가 없는 그 장식들에 점점 많은 그런 그냥 외워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디스켓인지 모르고 네. 그냥 이건 세이브 아이콘이라는 걸 외운 거죠.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우리 세대에서는 디스켓을 썼기 때문에 네, 외운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 디스켓이니까 저장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네,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 UI 자체를 그 아이콘 만든 게 애플에서 만들었거든요. 애플에서 옛날에 맥을 만들 때 맥킨토시 초창기 모델을 만들 때 만들어졌던 그 도트 아이콘에 비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그때 스퀘어 모픽이 어떻게 보면 스퀘어 모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애플이 점점 그 현실을 모방하려고 그런 여러 시도를 했었다가 나중에는 뭐 재질을 가죽 재질을 만들었다가 달력 재질 만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시대가 지나면서 그게 점점 의미가 퇴색되니까 옛날에는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 했는데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좀 촌스러운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까 우리 이제 플랫 디자인도 얘기했는데 네. 사실 플랫 디자인이 이렇게 뭐 모바일로서 지금은 이제 iOS도 네. 이제 받아들였고 사실 KK 4.3, 4.4 올라오면서 안드로이드도 이제 플랫 디자인을 다 반영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는 3.0부터 플랫 디자인이에요. 3.0.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사실 플랫 디자인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 디자이너 쪽에서는 그런 반향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해외 쪽 애플 디자이너나 애플에 관심 있는 디자이너들이 가끔 뭐 MS 디자이너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시선의 글들이 막 가끔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MS가 뭔가 선도해 나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문제는 그 플랫 디자인만 선도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것도 선도하는 거 많이 있어요. 선도하는 게 많은데 사실 모바일에서 네. MS가 좀 잘해주길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약간 네.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MS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전은 되게 올바른 게 많은데 그 비전의 실천이 너무 느리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플랫 디자인도 얘기 나왔는데 앞으로의 어떤 모바일 쪽의 어떤 변화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쪽으로 흘러갈까요? 저는 모바일에서 가장 크게 변화할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는 모바일에서 웹이 뭐 대세가 되지 못했잖아요. 하이브리드 앱은 거의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웹 브라우저들도 되게 성능이 낮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모바일에서도 웹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장비들하고도 연결성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글 글래스 같은 장비나 뭐 아이워치 같은 장비들이 앞으로는 점점 일상화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 삶을 크게 바꿀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손으로 만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손으로 만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의도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음성으로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냥 아무 손을 만지지 않고 손을 대지 않고 이동하면 쓸 수가 있거든요. 뭐 지나가면서 자기 딸과 손을 잡고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동영상을 찍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그 접근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변화들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제가 뭐 샌프란시스코에 갈 때마다 구글 글래스를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구글 글래스나 아이워치 그런 게 뭐 하이포다, 뭐 과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삶이 바뀌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개인의 사생활에 네. 대한 우려도 많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그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서비스들도 그렇고 개인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수집하려는 네. 그런 모습들이 행태들이 보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안드로이드가 안드로이드가 시장을 전 세계를 다 장악해 가면서 네. 예, 안드로이드가 다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도 네. 있고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 영화에서 나오는 네.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들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는 것 뭐 같기도 최근에 하고요. 뭐 마이너리 네. 리포트 같은 그런 것도 네. 우려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빅브라더 나오거나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이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자체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근데 그 프라이버시가 네. 사라져가는 게 네. 어떤 내가 결정해서 사라져가는 게 아니라 네. 외압에 의해서 사라져간다는 느낌이 강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이게 뭐 뭐 양면 같은 건데 편하게 좀 살자니 프라이버시를 네.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옛날처럼 피처폰을 쓰자니 불편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용우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음. 어떤 선택이 좀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더 개방적인 선택이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 개방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사라질 권리는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썼던 글들이나 나에 대한 정보들이 정보들을 어떤 법적이나 아니면 다른 제도적인 측면을 위해서 사라질 수 있는 권리는 보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선택한 사람들도 있지만 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네 프라이버시를 없애면서 더 편한 것들과 더 재미난 것들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서구 사회의 프라이버시 개념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21세기에는 점점 사라져서 옛날 좀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옛날에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네. 요즘 아이들이 디스켓 네. 모양의 아이콘을 보고 네. 이건 그냥 이게 디스켓이 아니라 세이브 버튼이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네. 나중에 가서는 프라이버시가 뭐야? 네. 그런 뭐 그런 네.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극을 보면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란 개념 같은 게 뭐 있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네. 되고 뭐 그러네요. 그러면 근데 그 용우님께서는 커뮤니티 활동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GDG도 그렇고 그 외에도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커뮤니티 활동의 개발자에게 어떤 좋은 게 있나요? 좋은 점이라면? 일단 저희가 쓰는 도구 같은 경우도 뭐 매뉴얼이나 튜토리얼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서 사용법을 얻고 익숙해졌을 텐데요. 다른 개발자를 일단 만나게 됐을 때 그 도구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게 되면은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도구들을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뭐
또 이런 환경으로 이런 프로세스로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얘기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커뮤니티라는 게 결국에는 특정한 기술이나 아니면 특정한 문화를 지지를 해서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마다 추구하는 무언가 있을 거잖아요. 추구하는 무언가를 그 속에 들어가서 익히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자바 언어를 배우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다. 아니면은 파이썬을 배우는 게 되게 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사실 뭐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법을 익히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 C++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익힌다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뭐 C++를 그러니까 뭐 익힌다 마스터한다를 뭐 적정선까지 익힌다까지로 생각한다면은 그 적정선을 익힌 다음에 가야 될 길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은 데코레이터나 뭐 이터레이터를 쓰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패턴들은 자기가 혼자서 배우기도 어려운 것들이고 자기가 혼자서 골방에 네트워크 없이 있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으면은 파이썬스럽게 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인가, 뭐 고언어스럽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런 그 해당 문화들을 익히면서 조금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커뮤니티 활동에 있어서 하다 네. 보면 그 내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그렇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었을 때 네. 그 내가 역시 커뮤니티 활동을 하길 잘했구나라는 네. 게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개발자들 중에서는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네. 그럼 그런 분들에게 네. 그런 분들은 왜 커뮤니티 활동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걸 뭐 나댄다 뭐 이런 네. 표정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대체 뭘 하겠냐 그냥 집에서 코딩이나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어떤 프로그램 언어나 어떤 환경이나 플랫폼의 문화적인 환경들을 좀 뒤안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일본에서는 루비라는 언어가 나왔잖아요. 그 루비라는 언어가 나올 수 있던 배경이 일본에는 여전히 스몰 토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펄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스크립트 언어를 하는 사람들과 전통파 객체 지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문화들의 어떻게 보면 합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화들이 계승되어 나가면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나온 게 루비 언어가 아닌가. 그러면 그게 어떤 개발자가 네. 자기 혼자서 열심히 뭐 공부한다고 네. 되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어떤 개발에 관련된 문화가 계승되고 이렇게 서로 사람들이 생각이 모이면서 발전하는 형태에서 또 다른 네. 기술, 더 좋은 발전된 기술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루비 같은 거.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그런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제 주변에는 좀 있는데, 그러니까 랑레브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조금 더 나은 시도 같은 걸 해보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언어를 만들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서도 어떤 언어를 안다 하면 C++이나 자바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루비 언어를 안다는 사람, 뭐 파이썬을 안다는 사람, 아니면 뭐 스몰 토크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게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학교 교육이나 아니면 회사에서의 뭐 개발에 필요한 것들, 그런 약간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 최적의 길을 찾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은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문화적인 것들은 우리나라가 좀 되게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현대 사회에 와서는 그게 네. 더 눈에 띄게 그런 네. 활동들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개발 쪽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거. 네. 근데 그러면 그 개발도 오래 하셨고 하면 네. 그 사실 개발 철학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개발 철학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환경을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자기가 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것이 보이면은 되게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얘네들 왜 이렇게 했지? 얘네들 정말 바보 같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들을 학습해 나가는 거는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도 그 컴퓨터를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사람들의 문화들도 거의 다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8비트로 뭐 옛날에 모니터 프로그램이라 해서 기계어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환경 작업하신 분들이 인베디드 환경에서 뭔가 전수해둘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뭔가를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게 있는데 항상 그 받아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무시를 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화가 빨라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변화가 빠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겉모습은 되게 빨리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면적인 것들은 변화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아요. 그 본질은 네. 늘 뭐 비슷하다? 네. 네, 근데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게 네. 개발자에게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본질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객체 지향이라는 것도 그렇게 뭐 깊게 이해를 한 사람들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절차 지향적인 것도 그렇게 많이 크게 이해하는 사람들 많이 없는 것 같고 함수형 언어나 그런 개념들은 더더욱 아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절차 네. 지향, 객체 네. 지향, 뭐 함수형 언어, 뭐 이런 네. 많은 방법론들,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왜 나왔을까? 네. 예, 그 근원부터 생각해보고 각각의 본질을 이해하면 네.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 때 네. 그것들의 장점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네. 내가 실제로 개발할 때도 그런 걸 녹일 수 있는 건데 네. 그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편적인 거 그렇죠. 한번 보면 저게 왜 나왔지? 그냥 욕하기 네. 바쁘고 안 좋은 네. 욕할 수도 있지만 그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그게 정답이라 생각을 해서 오히려 좀 약간 폐쇄적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이쯤에서 이제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네. 그 박치규님께서 네. 3G 리액션 폰 사용하시는데 네. 네. 게임 도중에 자동으로 OS가 재부팅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네, 안드로이드 2.2 버전인데 네. 그 OS 안정도나 뭐 네. 앱 정합성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되게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솔직히 안드로이드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운영 체제인데 4.0까지도 사실은 불안정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픈GL을 표시하기 위해서 GL 서피스 뷰라는 걸 써서 3D 화면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3D 화면이 여러 개인 경우에 그 화면 전환을 빨리 하다가 다운되는 경우도, 그 화면이 까매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는데, 좀 안타깝지만 점점 해결돼 나가는 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안드로이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점들, 그러니까 아직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 남아있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될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특히 예전 버전이라면은 2.2 버전이라고 네. 하시니까요. 뭐. 네. 그런 문제점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상도님께서 네. 자바 웹 개발자분들이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이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전환한다고 했을 때, 뭐 무리가 없이 전환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자바 웹 개발자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싱글 프로세서 환경에서 많이 작업을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일을 메인 스레드에서 어느 정도 이상 시간 동안 작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ANR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ANR이 뭐 응답이 없음이라는 것을 발생을 시키고 뭐 사용자에게 이 앱을 중단시킬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 그 안드로이드 쓰다 네. 보면 뭐 대기, 중단, 네. 뭐 그런 창이 네, 하나 뜨는데 그렇죠. 그게 그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걸리는 일을 다른 스레드에서 하겠다. 그런 개념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은 자바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 운영체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박영규님께서 네. 마케팅 입장에서 모바일 네. 관련 정보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다고 잘 가시는 커뮤니티나 사이트가 있는지. 잘 가는 커뮤니티나 사이트요. 아무래도 직접 네. 커뮤니티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GTG 코리아 안드로이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해당 커뮤니티 항상 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정보들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더버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뭐 애플의 친화적인 매체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 양질의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더버지에도 많이 가고 뭐 안드로이드 폴리스나 그런 여러 사이트들에 접속을 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질문 더 드릴게요. 네. 허성현님께서 네. 우리나라 모바일에서 안드로이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데 네. PC OS에서의 윈도우 비중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는지. OS 점유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하나에 올인하는 경향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좀 다양한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윈도우즈가 흥하다고 보기에는 윈도우즈 XP가 많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다양한 환경들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네. 그 안드로이드 모바일 환경 이제 많이 개발하셨잖아요. 근데 그 PC 이제 뭐 PC 네. 환경에서 PC 환경은 거의 뭐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나요?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 차들이 어떻게 보면 트럭에 가까웠었잖아요. 네. 뭐 승용차나 스포츠카나 여러 가지 차들이 많이 나왔지만 트럭은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저는 PC라는 환경도 뭐 트럭과 비슷하지 않을까. 어떤 PC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테고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PC가 아닌 환경을 쓰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중국에 전에 갔다 왔을 때도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장비가 휴대폰이나 타블렛만 쓸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는 걸 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은 휴대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제3세계 사람들은 옛날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뭐 선진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들을 타블렛이나 휴대폰으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보조 장비로 할 수가 있다면은 PC를 만지게 될 이유는 많이 없잖아요. 사실 저도 개발할 때 말고는 PC를 만지는 일은 사실 웹서핑할 때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서핑을 잘할 수 있는 도구, 그러니까 크롬북 같은 게 있다면은 저는 크롬북이 없는데 크롬북을 만약에 쓰고 있다면은 그 컴퓨터를 열지 않을 것 같아요. 개발을 할 때만 열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실시간
그 네. 질문을 몇 개 좀 네. 더 받아볼게요. 네. 그리고 질문 올려주신 분께는 그 IBM에서 후원해주신 네, 충전식 USB 손난로 하고 그리고 한빛미디어에서 후원해주신 전자책을 네. 보내드릴 거고요. 네. 질문이 하나 좀 와 있는데요. 개발 툴은 주로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 저는 개발 도구들을 몇 가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쓰고 있지 않은데 이클립스도 쓰고 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아직 그 개발 중인 환경이니까 버전업 될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좀 지지하고 있지만 모든 프로젝트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가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그래드를 쓰는데 그 그래드 플러그인이 그래드 특정 버전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드를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그 환경이 바뀌니까 네. 또 빌드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점차 나아질 네. 거고요. 그 나아지는 변화를 한번 직접 이제 체험하시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엑스코드도 쓰고 있고요. 엑스코드 사실 요즘엔 엑스코드로 그러니까 아이폰 프로그래밍 하는 시간도 꽤 많이 길어가지고 엑스코드를 쓰고 있는데 엑스코드는 아무래도 에디터 부분에서는 좀 불편한 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슬라임 에디터 뭐 그런 것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네. 혹시 다른 언어로도 만들 수 있나요? 다른 언어들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일단 C나 C++를 지원하는 NDK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뭐 스칼라 같은 걸 지원하는 뭐 스칼라 드로이드 뭐 그런 환경도 스칼로이드. 네. 스칼로이드 네 맞습니다. 네. 네, 스칼라 지원한 환경도 있고 다른 언어들을 지원한 환경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바 기반의 환경들 쓰는 게 개발하는 게 제일 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 개인적으로 네. 그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만들 때 네. 32비트와 64비트 네. 선택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랬나요? 그 네. 이클립스가 이제 네. 자바, 그러니까 자바 JDK도 32비트, 64비트 있고, 네. 이제 그거에 따라 보면 이제 이클립스도 32비트, 64비트 골라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늘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당연히 이제 요즘 나오는 건 다 64비트 OS인데, 네. 32비트를 깔아야 되나, 64비트를 깔아야 되나? 그게 성능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은, 성능 차이는 사실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X86에 비해서 X86 64 뭐 그런 것들이 뭐 성능이 막 뭐 향상되거나 그런 것들이 폭이 작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도구들에 맞춰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뭐 운영체제로 윈도우 32비트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32비트 환경을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64비트 환경만 쓰고 있어가지고 그럼 개인적으로 네. 맥북 쓰시는 건가? 네, 맥 쓰시는 건가요? 네, 지금 맥 쓰고 있습니다. 그 맥에서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게 좀 어떤 점이 편한 게 있나요? 일단 뭐 쉘을 쓸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편한 것 같고요. 많은 개발자들이 리눅스나 맥을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쉘 때문에 맥이나 리눅스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서버 환경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거의 리눅스 환경들을 쓰고 있는데 뭐 엔진엑스나 뭐 루비 온 레일스 같은 것들을 세팅을 할 때도 맥에서 세팅하는 게 윈도우즈 세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홈브류 같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패키징을 한 번에 설치할 수도 있고 노드.js 같은 경우에도 파이썬이나 다른 환경들도 다 맥에서 도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핫한 기술들이 거의 다 유닉스 기반의 기술들이기 때문에 뭐 리눅스나 맥에서 개발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편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지만 이제 네. 개인적인 네. 취향이신 거고요. 네, 아무래도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에 제니모션 개발자 AR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90% 이상의 사람들이 윈도우즈 쓰고 있다는 거 하더라고요. 개발자 중에서도. 네, 제니모션을 쓰는 정도면 좀 약간 마니악한 개발자인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한 90% 이상은 윈도우즈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용우님은 앞으로는 네.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앞으로는 일단 작은 서비스들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만들고 있는 게임들도 게임하고 여러 작은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즘에 뭐 린스타터비라는 뭐 책들도 많이 있고 여러 방법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뭐 어떤 소비자 만족할 수 있는 네,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 지금 게임 만들고 계세요? 네. 어떤 게임? 옛날에 이제- 남극 탐험 형태의 우리 네. 게임인데요. 네. 그러니까 완전한 2D는 아니고 2.5D 정도의 게임이고요. 네. 지금 재밌나요?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언제쯤 출시될 예정이세요? 이번 달까지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완성된 거 따라서 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은 뭐 다음 달 중에 플레이를 할 수 있을 테고, 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네,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안드로이드 전문가 김용님을 모시고 안드로이드 그리고 모바일 트렌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는 언제죠? 네. 그 다음 주는 2주 뒤에 네. 그 디벨로퍼인 2014 목요일 날 오후 5시에 생방송 진행하니까요.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김영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